아빠, 가슴 성형 수술 좀 해줘. 그래, 알았어. 남편은 고민도 없이 카드를 건넸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은영아. 아직 결혼도 해야 하고, 아기 낳으면 모유, 수유도 해야 하는데,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이 사연을 적는 이유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 저는 또다시 사랑을 만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다시 결혼을 하기로 한 이유는 단순한 외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무엇이 진정한 가족인지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저를 소중히 여겨주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과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저의 아픔과 회복 과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을 찾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공유하려 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만난 남편은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였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성격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그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모습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졸업 후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빠듯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취직해 열심히 일했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우리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사소한 다툼도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성장하며 점점 더 단단한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우리는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며 위로해주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지극히 가정적인 사람이었기에 집에서 지수를 돌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지수를 갖게 된 건 결혼 3년 만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남편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들고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하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수가 태어난 순간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키울 소중한 보물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해,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9세 한창 일할 나이에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남편을 잃을 수 있단 말인가. 경제적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 하지만 저는 이 돈을 지수를 위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적금으로 넣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 지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돈을 최대한 아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수가 대학에 들어갈 때 학비 걱정을 덜어주고 싶었고, 혹시라도 나중에 아이가 결혼할 때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비를 줄이고 힘들어도 두 번째 직장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돈은 지수를 위한 마지막 남은 아버지의 흔적이었고, 저는 그것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모자라 경제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오직 제 딸만을 위해 버티고 싶었습니다. 낮에는 교사로, 밤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수를 뒷바라지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 집에 돌아와 지수가 잠든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항상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지수는 착하고 이해심 많은 아이였기에 힘든 엄마를 위해 자신의 요구를 최대한 줄이려 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집에서 공부할게요. 돈 많이 안 쓰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 지수 클 때까지 아빠가 다 마련해주고 가셨어.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돼. 어린 딸의 그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수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는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저도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늘 일과 아이를 돌보느라 바쁘게 지내던 저에게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등산 갈 건데 너도 같이 가자.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기분 전환도 할 겸.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제 삶은 온전히 지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거듭된 권유와 지수가 엄마도 가끔은 쉬어야 해요. 라고 말해준 덕분에 등산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등산에서 저는 그를 만났습니다. 역시 이혼한 후 두 딸을 키우고 있는 남자였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고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역시 이혼한 후 두 딸을 키우고 있는 남자였죠.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고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저에게 더욱 다정하게 다가왔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저를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은 그가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사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되지 않을래? 나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지수에게도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의 외로움, 혼자서 버텨야 했던 날들, 그리고 그가 보여준 따뜻함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함께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지수한테도 아빠가 있으면 좋잖아. 그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외로움과 고단함이 그의 말 속에서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의 재혼은 모든 가족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게 다정했고 지수에게도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우리는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희망을 꿈꿨습니다. 나는 남편의 두 딸인 은지와 은영 또한 내 자식처럼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리감이 있었지만 그들의 취향과 관심사를 알아가며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은영이 힘들어할 때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걸어주었고, 은지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진정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요리를 하고 쇼핑을 다니며 자매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크고 우리는 어느새 나이가 노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커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은지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할 때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괜찮아. 누구나 다 힘든 시기가 있는 거야. 라고 위로해 주었고, 은영이 연애 문제로 속상해할 때는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사랑을 베풀면 그들도 마음을 열 것이라 믿었습니다. 가족 여행을 갈 때도 공평하게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의 딸들에게도 내 딸에게도 동등한 사랑을 주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우리 네 사람의 관계도 점점 유대감이 생겨갔고, 나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딸 은지 25세,
은영 28세과 제 딸 지수 27세는 모두 성인이 되었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차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딸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월급 외에 매달 용돈을 받았고, 은지 역시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지수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지수에게 관심커녕 경제적 지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스스로 살 줄 알잖아. 라는 말로 일관했죠. 어느 날 남편의 큰딸 은영이 가슴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 가슴 성형 수술 좀 해줘. 그래, 알았어. 남편은 고민도 없이 카드를 건넸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은영아. 아직 결혼도 해야 하고, 아기 낳으면 모유 수유도 해야 하는데,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무시했고 은영은 원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반면 지수는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남편 역시 그녀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애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 갈비찜 좀 해줘. 나는 시장 바다가 맛있게 갈비찜을 해줬어요. 그리고 며칠 후 지수가 온다고 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수 온대요. 시장 좀 같이 가요. 지수가 좋아하는 반찬도 좀 준비하고 싶어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있는 거 그냥 해 먹으면 되지. 뭐하러 시장까지 가. 귀찮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남편은 자신의 딸들이 온다 하면 직접 장을 보러 나가고 맛있는 걸 해주겠다며 설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기며 해산물이며 한가득 사와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온다고 하니 그의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 차별이 너무도 노골적이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서운했습니다. 당신 기억 안 나요? 은영이 왔을 때는 갈비찜도 하고 전복죽도 해주고 장도 같이 봤잖아요. 그런데 왜 지수가 온다고 하니까 귀찮다. 그래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애들이 멀리서 오니까 그렇지. 지수는 가까이 살잖아. 그냥 대충 먹어도 되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남편의 차별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차별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남편의 딸들은 오랜만에 온다며 온갖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직접 시장을 다녀오고 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까지 손수 만들며 신경을 썼고 다 같이 둘러앉아 웃으며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수가 명절에 온다고 하면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번 명절엔 지수도 올 거예요. 우리도 음식 좀 준비할까요? 라고 하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굳이 뭐 하러? 간단하게 대충 먹으면 되지. 남편의 태도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지수가 왔을 때는 시장도 안 갔고 음식도 차별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남편의 딸들이 올 때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내 딸이 온다고 하면 귀찮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명절에 용돈을 줄 때도 차별이 명확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딸들에게는 두둑한 용돈을 챙겨주면서도 지수에게는 형식적인 몇만 원을 건네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아빠, 저도 명절인데 똑같이 받을 수 없나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너는 벌잖아. 내가 번 돈 있잖아.
남편의 딸들도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넉넉한 용돈을 주면서도 내 딸에게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수는 씁쓸하게 웃었고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차별이 너무나도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설날이든 추석이든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지수는 늘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그의 딸들은 자연스럽게 어울려 이야기하고 그들끼리의 추억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말을 걸어도 어색한 침묵이 흐르거나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노력했지만 점점 지수도 지쳐갔습니다. 엄마, 다음 명절엔 그냥 안 갈까 봐요. 굳이 가서 불편하게 있을 필요 없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절이라는 것이 가족이 모여 따뜻하게 보내야 하는 날인데 오히려 내 딸이 상처받는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의 큰딸 은영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은 저에게 돈을 보태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신도 엄마니까 좀 내놔야지. 한 1,000만 원 정도는 보태. 저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500만 원만 도와줄게요.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 돈 500만 원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큰딸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몇 개월 후 제 딸 지수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딸 결혼 준비하는데 당신도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 은영이 결혼한다고 다 해줬더니 없지? 그렇게 남편은 50만 원을 건네며 끝이었습니다. 남편의 딸에게는 500만 원을 쓰면서 제 딸에게는 고작 50만 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혼의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지수가 집에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등산 간다면서 제 차를 가지고 외출을 했습니다. 오후 5시쯤 전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기 병원인데요. 김상기 씨 댁이죠? 네. 무슨 일이죠? 김상기 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놀라서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김상기 씨가 지금 회복 중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동승하셨던 분도 입원하셨어요. 동승이라니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옆에 다른 여성과 함께 차량을 타고 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함께 있던 여성분도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에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등산을 간다고 나갔는데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니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병원으로 달려온 제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는 병실로 들어서자 그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을 피하며 목소리를 더듬었습니다. 여보, 오해하지 마. 그냥 아는 사람이야. 우연히 차를 태워준 건데. 하지만 저는 이미 간호사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에 그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몇인데 여자예요. 태워준 것뿐이면 왜 같이 있었던 여자가 부상까지 입고 입원해 있어요? 내 차를 몰고 나가서 다른 여자랑 있다가 사고 난 거예요. 그게 우연이에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 차별도 모자라 이제는 바람까지 피웠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넘겼던 수많은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지수에게 차갑게 대하던 모습, 자신의 딸들에게만 퍼주던 모습, 그리고 이제는 내 차를 몰고 나가 다른 여자와 함께하다 사고를 낸 모습까지. 이게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가?
이게 정말 내 남편이 맞는가? 분노와 실망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다고. 이혼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 감정적 소모, 주변 시선 등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냥 당하고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했던 수많은 차별과 배신을 떠올리며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 그동안 저와 제 딸을 차별했던 정황,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저를 이용해왔던 내역까지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결혼 생활 동안 저는 한 사람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존중하지 않았고 제 딸을 차별하며 심지어 다른 여자와 외도를 했으며 이에 대해 정당한 유자료를 요구합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랑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유자료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바람을 피우다가 사고가 난 병원 기록, 그동안 지수와 저를 차별했던 여러 정황들, 그리고 제가 가정에 기여했던 재산 내역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결국 재판이 진행될수록 남편은 점점 불리해졌고 변호사도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내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의 명백한 외도와 가족 차별이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유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굳어졌고 자신의 변호사를 바라보며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유자료를 저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나는 그 돈을 받아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받았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나는 이 돈을 지수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지수를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이후에도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그를 차단했습니다. 그의 이름도 존재도 이제는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 지수는 변함없이 저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시는 분들 중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부디 스스로를 희생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차별받고 상처받으며 사는 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